김홍도는 인생의 대부분을 도화서에서 보냈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한양에 있는 사가에 머물기도 했다. 당시 남긴 그림 중 하나가 행여 풍속도, 여행길에서 만난 농촌의 풍경이다. 마지막 폭에 그려진 그림에는 젊은 여인을 바라보는 양반의 시선이 재치 있게 표현돼 있다. 한양에서의 활동 덕분에 그의 명성은 궁궐 담장을 넘어 민가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중인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더욱 각별했다. 딱딱한 유교 교리나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국 사람을 그리는 대신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등장시킨 그림. 조선 민초들의 그림에 등장한 사람의 모습에 박수치며 즐거워했다.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춤사위를 담은 그림 무동. 그림의 주인공 역시 주변의 흔한 광대와 악사들이다. 배경은 없고 군중은 생략돼 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조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담한 구도가 등장한다. 평범한 사람들을 가지고 특별한 그림을 그려내는 김홍도만의 빼어난 재능이었다. 1791년 김홍도는 정조의 명에 따라 충청도 연풍 지역의 현감으로 부임한다. 현감은 중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었다. 이곳에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인근의 빼어난 풍경들이 그의 손을 거쳐 화포기에 남았다. (4년) 뒤 1795년 김홍도는 화가로서 다시는 없을 중대한 직책에 임명된다. 정조가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자 사도세자와 해경공 홍씨의 회갑이 되던 해, 왕실에서는 대규모 화성 행차와 회가변을 준비했고 행사의 모든 과정은 김홍도의 책임 아래 그림으로 그려졌다. 예술적 가치를 넘어 역사를 기록한 그림,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화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했던 김홍도. 김홍도가 자신을 그린 그림에는 유달리 악기가 자주 등장한다. 단원도에서 그는 친구들과 풍류를 즐기며 거문고를 뜯고 있다. 김홍도는 그림뿐만 아니라 거문고와 대금, 다양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던 예술가였다. 시서와 삼절에 음악적 재능까지 더한 시서화학이 김홍도에게 붙은 별명이었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만다. 그의 버팀목이었던 정조가 돌연 승하하고 만 것이다. 정조의 죽음으로 신분을 넘나들며 개혁을 이끌던 관료들도 힘을 잃었다. 김홍도도 그중 하나였다. 말년에 그는 아들의 월사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공공한 형편에 처했다고 전해진다. 늦가을의 정치가 담긴 추성부도에는 외로움이 물씬 묻어난다. 노년의 비애를 느끼게 하는 이 그림이 천재화가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조선의 풍속과 여염의 사람들을 그린 화가. 그가 불세출의 화가로 남은 까닭은 조선에 늘상 존재하는 평범한 일상을 예술로 승화시킨 비범한 재능 덕분이었다. 조선 사람들의 일상을 감칠맛 나게 담은 그림, 단원 김홍도의 풍속 도첩. 한 해의 결실이 담긴 그림 타작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얼굴 표정 하나에도 드러나는 넉넉한 마음. 그런데 농부들이 입고 있는 옷이 눈에 띈다. 긴 저고리, 긴 바지만 생각하기 쉬운 조선의 옷차림. 그들은 긴 팔과 긴 바지를 걷어 입지 않았다. 흡사 서양의 옷처럼 반바지를 입었는가 하면 일에 방해가 되는 옷고름은 아예 떼어버렸다. 일하는 손놀림이 한결 편해 보인다. 후끈한 열기가 가득한 대장간. 대장장이들의 의상을 살펴보자. 그들의 옷은 더위를 식히기 위한 차림이 아니다. 보기만 해도 갑갑해 보이는 긴 팔과 긴 바지가 주된 의상이다. 철을 달구고 당금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대장장이들은 긴 옷으로 중무장한 채 작업에 임하고 있다. 행상하는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일보다는 엄마의 역할이었나 보다. 옷 사이로 소중한 아기가 폭 안겨 있다. 하지만 아기 엄마라고 멋내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니다. 평범한 치마는 맵시 있게 올려서 풍성한 주름을 만들었다. 다리에는 행정까지 둘러서 활동성과 멋,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고누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동네 총각들. 같은 저고리라도 다양하게 연출한 센스가 돋보인다. 시원하게 풀어 헤쳤는가 하면 어깨에 걸치고 심지어 허리에 묶기까지. 같은 저고리라도 저마다 다른 개성이 넘쳐난다. 패션을 논하는데 어찌 여성을 빼놓으랴. 우물가의 나이든 여인은 긴 저고리를 입고 있다. 반면 젊은 여인의 저고리는 젖가슴이 드러날 만큼 짧다. 옷이 짧기는 옆의 여인도 매한가지다. 여성이 입는 저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길이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짧은 저고리가 등장하는 그림은 또 있다. 방망이를 휘두르는 여인과 머리를 빗질하는 여인 모두 저고리가 짧다. 마치 젊은 여성들의 특징처럼 보이는 짧은 저고리. 젊은 여성들이 유독 짧은 저고리를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조선에서 옷감은 날이 갈수록 귀해졌다. 옷감 부족으로 등장한 짧은 저고리는 영조와 정조 때에 이르러 유행이 되기 시작한다. 짧은 저고리에 대한 기록은 문헌에도 남아있을 정도다. 수백 년 전 기성세대의 눈에도 젊은이들의 옷차림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상이었다. 조선의 패션은 모자를 썼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오죽했으면 19세기 조선을 찾았던 프랑스인마저 모자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 정도. 조선 사람들의 모자는 아주 오랜 역사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선비들은 맞춘 듯 똑같이 생긴 갓을 썼지만 백성들의 모자에는 정해진 규범도 법칙도 없었다. 주막에 앉아있는 장사꾼의 머리에는 초립이 얹어져 있고
상상하는 남자는 페랭이를 쓰고 있다. 거리에 시주승이 쓰고 있는 고깔은 소나무 뿌리로 만들어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깊은 산속을 오고 가야 하는 스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 모자인 셈이다. 기능을 갖춘 모자는 장터길에도 등장한다. 그냥 쓰기도 하고 그 위에 삿갓을 올리기도 한 둥글고 납작한 모자의 이름은 풍차. 추운 날이면 모자의 윗부분을 아래로 내려 한기로부터 보호하는 겨울용 방한무다. 조선 사람들은 흰옷만 입는 개성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조선의 패션지라 부를 정도로 다양한 옷차림이 등장하는 김홍도의 그림들. 풍속 도첩에는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멋을 추구할 줄 알았던 조상들의 진짜 패션이 남아있다. 고된 농사일 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때는 새참 시간. 단원 김홍도는 바로 그 새참의 즐거움을 한 장의 풍속화에 담았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것이 그릇이다. 밥그릇이 얼굴만 하고 심지어 국그릇은 세숫대야만 하다. 정말 조선 사람들의 밥그릇은 이렇게 컸을까? (1590년대) 오이문은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한 끼로 먹는 쌀의 양이 7홉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먹는 밥의 3배가 되는 양이다. 밥 외에 군입거리가 신통치 않았던 조선시대 일꾼들의 식사량은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김홍도의 그림에 등장하는 거대한 밥그릇은 실제 사실이었던 것이다. 주막에서 밥을 먹는 이 남자의 밥그릇도 역시 범상치 않다. 허겁지겁 저 큰 그릇을 다 비워가는 중이다. 먼 길을 달려온 나그네와 커다란 밥그릇. 어느 날 벌어진 조선시대의 주막 풍경을 김홍도는 마치 사진을 찍듯 순간을 포착해 그림으로 남겼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다고 여겼다. 그림 속에 숨겨진 정신과 이야기를 책을 읽듯이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감상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집을 짓고 이제 기와를 올리는 날.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 있는 기와장이의 모습이 재미있다. 지금 지붕에 올라가 있는 기와장이는 공중에 떠있는 수키와 한 장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치고 있다. 과연 저 기와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을까? 활쏘기도 마찬가지다. 처음 활을 든 사람인지 뒤에서 무관히 지도를 해주고 있지만 자세도 엉성하고 표정도 불안하다. 과연 그 남자는 제대로 화살을 쏘아 관역을 맞출 수 있었을까? 김홍도의 풍속화는 이렇듯 순간을 포착해서 잠시 후에 벌어질 상황까지 예측하고 상상하게 만든다. 김홍도의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그림의 숨은 이야기를 읽어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 빨래터 그림은 빨래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보여지는 여인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담고 있다. 다리를 드러내고 머리를 빗어내리는 여인들. 그런데 이를 몰래 훔쳐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이 선비는 엉큼하게도 자기 얼굴까지 가리고 있다. 자유분방한 빨래터의 여인들과 그것을 훔쳐보는 남자.
남녀 구별이 철저하던 유교 사회에서도 이런 우승과 해악이 살아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글입니다. 넉넉한 추수 풍경을 그린 이 그림 역시 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꾼들이 열심히 타작을 하는 사이 심드렁하게 누워있는 이 사람, 바로 마름이다. 마름은 땅 주인 대신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그럼에도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금 이 마름의 모습이 잠옷 호기롭다. 갓은 젖혀지고 술병 옆으로 벗어놓은 신발은 제멋대로다. 마름과 일꾼, 김홍도의 풍속하는 이 둘의 관계까지 말해준다.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배짜는 그림에서도 등장한다. 연배로 보건대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보이는 두 여자. 하지만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곱지가 않다. 이 시어머니는 무엇이 그리도 못마땅한 것일까? 며느리의 배짜는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 어쩌면 고부 갈등은 조선시대에도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이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 장의 그림 속에 담겨 나오는 시집살이의 단면. 김홍도의 붓은 이처럼 사람 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홍도의 25폭 풍속하에 그려진 인물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와 생활 공간,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과 해악까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조선에서 있었던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영원한 그림 속에 붙잡아 놓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바로 생생한 조선의 기록, 꾸밈없는 조선의 그림이다.